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로? 1위에 도전하는 꿈입니다. 운명. 아하, 운명이다. 아, 너무 신난다. 이거 진짜 인기 많았는데. 아, 좋았어요, 플로레가. 터진 것처럼 행복한 나를 보냈던 거야. 한 번 봤던 영화 아, 가사 봐. 했던 얘기 다시 또 하고 저녁 식사를 원했더니 왜 그렇게 헷갈리던지 같은 편지 적어보냈지. 며칠 후에 나가락이 떨어졌어. 벚꽃 속에 이름 들렸었나봐. 와, 이거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장미의 전쟁 속에서 저 가사를 보니까 몰랐어요. 저렇게 네. 저도 몰랐어요. 나쁜 놈이네. 어머, 한 번 봤던 영화 또 보고 뭐라고? 그러네. 90년대의 대부분의 히트송들은 다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맞아요. 오, 진짜 잘못된 만남도. 그러네. 제가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는 이제 소개해드릴 이야기에서 같은 삼각관계이지만 그 결말은 아주 잔혹한. 결말이 다르군요. 네. 그리고 시작부터 삼각관계라니까 좀 세팅이 좀 세네요. 그쵸. 이 이야기는 2007년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16살의 소녀 사라 루드만이 친구들과 함께 한 식당을 찾아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살? 중학생이네요. 식당에서 메뉴 주문을 하던 사라는 한 남자 직원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순간 남자는 사라에게 관심이 있다는 듯이 윙크를 합니다. 윙크. 한 번만 해봐주면 안 돼요? 그래. 본토 바이브는 다르네요 또. 그 남자는 바로 18살의 오, 조슈아 카마초였습니다. 너무 윙크 잘하게 생겼다. 진짜. 눈이 지금 보통이야. 그때부터 조슈아에게 마음을 뺏긴 사라는 그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표했고 조슈아 역시 그런 사라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두 사람의 연애는 시작이 됩니다. 하이틴 재질의 그런. 그려진다. 네. 공부밖에 몰랐던 모범생 사라가 조슈아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외모부터 생활 습관까지 말 그대로 180도 달라집니다. 13kg의 살을 빼고요. 와. 사라가 조슈아와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이유로 조슈아의 집과 가까운 학교로 전학까지 가게 됩니다. 아니, 남자 때문에 전화까지 갈 정도면은. 카마초가 뭐 엄청난 그 우무파탈인가 봐요. 사진상으로만 놓고 봐도 잘 모르겠어요, 사진은.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서는 야인데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 래퍼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리고 18살이잖아요. 네. 그럼 성인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까지 갈 정도면 부모님을 설득했다는 얘긴데. 근데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라의 부모님은 워낙 사라가 모범생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와 조슈아가 연애를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라는 자신의 음성 사서함에서 한 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Aren't you after fucking age there? Seriously, answer your phone, don't be pussy. You wanna through my neighborhood and be psycho bitch, just like parents. Fuck Josh's car, you're fucking with me when you fucking shit. Seriously, I'm letting you know now. You're either getting up or something of yours is. So watch the out or answer your phone. Stop being a bitch. 가사 아니죠? 랩 같은데. 랩 정말 19금 랩. F 워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말로 쌍욕이 그러잖아요. 거의 단어마다 나오는 느낌인데 누가 이런 메시지 담긴 거예요? 일단 우리 동네 올 때 에린처럼 사이코처럼 굴지 말라. 굴지 마 맞아요. 라는 에린이 등장을 하죠. 그 에린이 또 나중에 누군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궁금하다. 자, 사라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사람은 네. bad girl, bad girl. 18살의 레이첼 웨이드 네네. 조슈아의 여자친구였어요. 어머. 남들이 친구요?
조슈아랑 사귀고 있는데 왜 여자친구? 레이첼은 어디서 나온 여자친구? 정확히 말하자면 레이첼이 사라보다 먼저 조슈아와 사귀던 여자친구 맞고요. 아, 먼저? 하지만 레이첼과 조슈아는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그래서 잠깐 헤어졌을 때 아, 그때 만났구나. 조슈아가 사라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양다리는 아니었네요. 어찌됐든. 근데 그 이후에 조슈아는 레이첼과 재결합을 해요. 나쁜 놈이네. 그래서 사라를 정리하지 않고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게 되죠. 야. 그러다가 레이첼이 SNS를 통해 조슈아와 사라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서 그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사라와 레이첼, 조슈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요?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애인이 되기 위해 쟁탈전을 시작합니다. 와. 소설이잖아요. 소설에나 나오는. 먼저 레이첼에게 음성 메시지를 받은 사라는 친구들과 함께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서빙하는 레이첼의 쟁반을 뒤집어 엎고 그녀를 조롱하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와, 모범생이었는데. 사라가. 사라가 레이첼에게? 하루 강아지가 지금 법무사인 줄 모르고 설친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레이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인상 봐요. 레이첼 역시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사라가 레이첼의 직장에 찾아왔다면 레이첼은 전화와 음성 메시지로 사라를 괴롭혔어요. If you're not lying, I'm gonna find you and beat your ass, okay? You keep playing games, you're a pathetic little bitch, and you're a little girl. Honestly, what the do you have that's going for you that Josh wants you over me for? I got a job, have my own place, what the seriously? He could get anything he wants from me, any thing, not to mention that I look probably 10 times better than you, and you run your mouth. You don't know when to stop, you haven't learned your lesson yet, but I'm gonna teach you it, I'm telling you now. 와, 저는 레이첼이랑 싸우면 말로 질 것 같아요. 저렇게 욕을 퍼붓는 게 들으니까 오죽하면 전화 테러에 시달리던 사라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조슈아를 차지하기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라와 레이첼의 경쟁은 현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치열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SNS에 조슈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서로를 향한 욕설과 비방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조슈아가 좀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조슈아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슈아는 두 사람을 향해 딱 한마디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날 사랑한다면 싸워서 날 쟁취해봐. 소설이에요? 반대하다.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양다리 걸렸지. 근데 이 둘이 싸우고 있지. 지금 자기가 되게 수치스럽고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즐기고 있어. 아니. 본인이 약간 그런 기질이 있나? 카사노바가. 보통 이제 맞아, 맞는 거. 조슈아는 이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즐겼어요. 그런 것 같아. 오히려 둘의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왜냐하면 조슈아는 두 사람의 싸움으로 이득을 봤어요. 무슨 이득? 이득? 사라와 레이첼은 서로를 견제하고 공격하면서 동시에 조슈아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옷과 신발 이런 선물로 와. 물량 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이 지역에 남자가 없나? 심지어 그에게 생활비를 보태줬다고 해요. 더 사랑을 차지하려고? 네. 16살, 18살인데 생활비를 아니, 대단하다. 이쯤 되면은 진짜 도대체 조슈아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아,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우선 조슈아가 180cm의 장신에 근육질 몸매라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밀당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아,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구나. 조슈아는 데이트할 때 과감한 스킨십은 물론 거침없는 애정 표현으로 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할 때가 아니면 연락이 안 되고 그래, 이런다니까. 미쳐, 여자 그러면 미쳐요. 정말 돌아버려요. 이런 조슈아의 밀당 스킬에 모태솔로였던 사라뿐만 아니라 연애 경험이 많았던 레이첼까지도 그에게 푹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라와 레이첼 말고도 만났던 또 다른 여자인 에린,
You wanna come through my fucking neighborhood and be psycho bitch, just like fucking Aaron. 에린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거든요. 찐사랑 그럼 에린 아니야? 잠깐만요. 애가 있어. 애도 있어. 애 아빠 저 어린 나이에요? 네. 여자친구가 있고 내연녀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진짜. 열받아. 아니 다 애기들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에서의 책임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결정하고 니네가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 니네가 지는 거야. 이 관계는 어떤 특정한 관계로 지어질 수 없는 거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책임져야 될 거는 내 아이 정도? 아 진짜 나. 너희들하고는 내가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네요. 카마초.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잖아요. 18살, 네. 16살. 아이들의 삼각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좀 웃음기를 빼고 무겁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둘의 전쟁은 점점 치열해졌고 그 갈등이 최고조로 이룬 건 바로 2009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사라와 데이트 중인 조슈아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가 왜 나하고 얘기를 안 하는지 알겠어. 걔가 있어서 그렇지. 맞아, 난 이제 더 이상 널 좋아하지 않아. 너 왜 우리 집 근처에 있어? 너네 집으로 가. 그럼 이제는 레이첼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한편 조슈아와 데이트를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던 사라는 우연히 친구를 만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라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한마디를 하고 말아요. 내가 방금 누굴 봤게? 레이첼이야. 아니 그 친구가 그거 얘기했다고요? 항상 그 친구들이 문제야. 이성을 잃은 사라는 레이첼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말다툼 중에 흥분한 레이첼은 사라에게 너랑 네 남자친구 둘 다 찔러버릴 거야. 그 말을 듣고 레이첼과 한판 붙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라는 레이첼이 있다는 그녀의 친구 집으로 향합니다. 아니 그냥 가지 말지.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욕설과 고성은 물론 주먹까지 오고 갈 정도로 심하게 다퉜어요. 그러다가 사라에 대한 미움과 조슈아에 대한 애증 때문에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던 레이첼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맙니다. 바로 준비해왔던 칼로 사라의 가슴을 2번이나 찌르게 된 거죠. 그리고 칼을 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이제 모두 끝났어. 이 상황을 보고 놀란 사람이 911에 신고하면서 사라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둬 말았어요. 그리고 사라를 찌른 레이첼은 범행 현장 근처에 있는 벤치에 있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죽고 말이죠. 레이첼은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을 통해 징역 27년을 선고받아 현재는 주립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아뭐 한명 조슈아 때문에. 저 레이첼은 근데 살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 맞는데 갈등을 부추겼잖아요, 조슈아도. 그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조슈아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조슈아는 살인에 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진 않았어요. 대신 사건 관련자로 재판에 증언을 했죠. 이때 증인으로 나온 조슈아의 발언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금치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How would you describe your relationship with Sarah Ludeman at that time? Friends with benefits. I'm sorry, I didn't hear that. Friends with benefits. What do you mean when you say friends with benefits? Explain that, please. Dating. They could see whoever they wanted to see at the same time. 어머. At some point in time, were you friends with benefits with Rachel Way? Yes. You asked your girlfriends to fight for you, didn't you, sir? No. No. You've never asked a girlfriend to fight for you? No. 아니 벽을 두고 싸웠다고? 어쨌든 칼 충격받은 건 조슈아의 외모인가요? 아니 저렇게 행동하는 남자가 뭐 그렇게 좋다고. 무책임의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무책임하고 이 비겁한 이 조슈아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죽여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아이들의 그 질투로 인해서 삼각관계를 얘기할 때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정도의 맞아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들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심각했던 살인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삼각관계였던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슈아 같은 경우 처음에 레이첼을 만날 때는 난 아이가 있어. 너랑 주기적으로 뭐 만날 수 있는 연인이 될 수 없어. 그래도 괜찮아? 또 사라를 만날 때는 나는 아이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또 그래도 괜찮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또래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내가 또 선택했기 때문에 몸이 물러났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책 한 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거든요. 모니터 한번 봐주시죠. 책. Irreparable. 3 lives, 2 deaths, 1 story that has to be told. 무슨 뜻이에요? 고칠 수 없는 세 개의 목숨, 2 죽음. 하나의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 세계의 목숨? 대금. 네. 두 개의 주. 이 책 소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벼운 유혹이 열렬한 사랑의 꽃을 피웠을 때 나의 불륜을 고백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한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일단 세 개의 목숨이 있는 거 보니까 3명 얘기일 것 같고. 삼각관계. 네, 그래서 또 불륜 나오니까 또 이제 3명이 동시에 저지른 불륜? 네. 삼각관계. 근데 불륜까지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아 삼각관계인가 보다 싶은데 이것을 향한 고통스러운 발걸음 이게 약간 쎄한 문장 둘이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세 남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2018년 4월 사망한 두 여성 제니어와 메러디스. 사망한 두 여성이요? 제니어와 메러디스 모두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한 상태였고 사망한 여성들 옆에 마크가 있었어요. 아까 책 소개에서 3개의 목숨, 2개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저 두 여성은 사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크는 살아 있어요? 맞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우선 이 세 사람의 관계, 마크와 제니어는 결혼 25년 차 부부였습니다. 10대에 만나 사랑을 피워가던 두 사람은 1993년 결혼식을 올렸어요. 서로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고 여겼을 정도로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2008년까지는요. 까지는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두 사람의 사이에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제니어가 실직을 하면서 마크는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고 두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로 잦은 다툼이 이어졌죠. 결국 시작은 돈이다. 그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군요. 그러면서 큰 상실감에 제니어는 우울증까지 겪게 되면서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가요. 2017년 8월 마크는 델라웨어 대학교 마케팅 부서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와 이야. 잘한다. 먼저 이사를 했고 먼저. 제니어는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원래 살던 곳에 잠시 혼자 머무르게 되죠. 오히려 사이가 안 좋다고 또 같이 이동해서 더 분란이 생길 바에는 잠깐 떨어져 있는 숙려 기간이라고 하나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부부가 떨어져 있던 이 시간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일하게 된 마크의 직장 상사가 바로 메러디스였는데 그의 직장 상사인 메러디스는 마크보다 16살 어렸어요. 상선도 16살이 어려요. 근데 메러디스는 또 마크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합니다. 16살이야 많은 마크를 보고. 부하 직원인데. 그녀는 일에 대해 열정적이고 성실한 마크가 한없이 멋있어 보여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고 해요. 메러디스가 마크에게 처음 호감을 표했을 때 마크는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왜요? 그녀는 마크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크 또한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까진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계속되는 메러디스의 대시에 마크의 생각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이도 어리고 저렇게 성공한 여자가 왜 나한테 호감을 갖지? 그런 의문을 왜 품어? 그냥 일관성 있게 가만히 있지. 쟤는 또 왜 자꾸 대시해? 그러니까 싫다는데 왜 계속 있어? 그러면서 젊음을 간직한 아름다운 외모와
활력이 넘치는 메로디스의 성격에 마크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마크한테 먼저 달려드는 메로디스가 뭐 싱글이었어요? 되게 아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였나? 당연히 싱글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러니하게도 메로디스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에라이 씨. 안 되겠네. 다만 사이가 멀어진 별거 상태였다고 하죠. 아, 별거 중입니다. 이혼은 아니고. 너무 둘이 같은 처지네요 지금. 별거는 아니지만 마크도 혼자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마크와 메로디스는 퇴근 후 함께 술을 마시며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술 마시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느끼기도 했고요. 서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제일 위험한데. 맞아요. 본인의 배우자. 대화가 잘 통한다 느끼는 순간 그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니어가 없는 상태의 그쵸. 마크와 메로디스죠. 네. 오나요? 마크와 메로디스는 사랑에 빠졌고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 제니어가 마크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옵니다. 와, 이제 시작이다. 남편의 곁으로 돌아온 제니어는 직감적으로 마크의 행동이나 말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게다가 마크와 제니어가 통화할 때마다 메로디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도 제니어 입장에선 충분히 불륜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제니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맙니다. 아 뭐지? 회사를 찾아가나요?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 마크의 휴대폰을 해킹했어요. 해킹이요? 그냥 푼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로디스와의 통화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까지 모든 사실을 확인합니다. 와. 오, 사진은 끝인데요, 완전. 불륜을 눈으로 확인한 제니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어요. 열받죠. 마크와 통화 당시 제니어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 You don't find me appealing. You don't find me attractive. You don't want me anymore. You don't even like me. She lights your fire. She makes you feel young. Screw the pooch. My future, your future, our finances, everything. You screwed the pooch because you made an immoral, selfish choice. 남편도 이제 더 이상 발뺌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마크는 아내가 내민 증거들의 불륜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럼 헤어지고. 아니라고 우겨 그럼. 그리고 메로디스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고백하는구나. 남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제니어에겐 마크뿐이었어요. 마크는 제니어 인생의 첫 남자였고 25년을 함께한 평생의 배우자였습니다. 제니어는 남편에게 이혼보다는 부부 상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진짜 되게 현명해 보인다. 보통 이 정도면 바로 이혼 얘기가 나와야 그쵸. 되는데 그쵸.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는 느낌이거든요. 마크도 네.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오래 살았으니까 또. 그쵸. 그치. 마크는 마음을 다잡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부부 상담을 예약한 날 아침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가지도 않고 발생하네요. 마크가 코트를 입으려고 집어들었는데 코트 안에 뭔가 잡히는 거예요. 코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바느질을 한 흔적도 보였고요. 뭐지? 바느질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빨간불이 반짝거리는 녹음기가 작동되고 있었어요. 진짜 더 녹음기. 사람 써서 별걸 다 알아봤나 보다. 마크는 자신을 감시하기 위한 아내의 짓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끝까지 못 믿었네. 정 떨어지죠. 그 순간 마크는 회복보다 이혼을 떠올리고 그리고 제니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쵸. 근데 갑자기 아내가 그 녹음기를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뭔가 핸드폰도 해킹하고 막 이런 거 알게 되면은 나 같아도 회복하고 싶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그치.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 당연히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맞아요. 게다가 부부가 살고 있는 델라웨어 지역의 특성상 3개월 후에야 이혼이 확정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래 걸렸네. 그래서 제니어와 마크는 이혼 확정이 되기 전 3개월 동안 부부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 제니어는 마크를 붙잡고 떠나지 말라 애원하며 매달려요. 하지만 마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니어는 이혼 전까지 마크에게 3가지만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 3가지. 함께 저녁 먹기, 함께 산책하기,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달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네요. 마크도 아내의 제안이 이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마크가 내연녀 메러디스와 만나지 않는 건 아니었죠. 아이고. 그 부인 입장에서는 잡아보려는 어떤 노력들인데 마크 입장에서는 내 아내한테 그 마지막 예의를 다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애도 기간을 충분히 좀 주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기 때문에 메러디스를 당연히 자기는 이혼할 거니까 만나고 그쵸. 있었겠죠.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니어는 다시 분노했고 폭발합니다. 제니어는 이혼을 기다리는 3개월 동안 도청 장치, 자물쇠를 딸 수 있는 키트, 옷에서 DNA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 자동차 GPS 장치 등을 구입을 해요. 007이에요. 아니 뭐 하려고 이제 뭘 발견하려고 하는 거지? 놀라운 건 구입한 GPS 장치는 남편 마크의 차와 마크의 내연녀 메러디스의 차에 모두 부착을 했다는 거예요. 우와. 아 그건 좀 소름 돋는다. 탐정 다 됐네. 그러니까요. 남편의 모든 코트나 재킷에 녹음기도 숨겨둔 뒤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두 듣고 있었어요. I felt more joy, more excitement this fall than I ever did before. I want to see you again today. I really want to. I kind of need to. Love you too. Bye. 아 이걸 아내가 다 들은. 다 듣고 있는 그거 아내 들으면 제니어가 다 듣고 있었던 녹음 내용이죠. 제니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두 사람을 감시하고 관찰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우, 본인 삶이 더 없어졌네. 제니어는 이 대화 내용을 모두 노트에 받아 적기까지 했는데 그 분량이 무려 노트 12권이었다고 합니다. 우와, 그걸 어떻게 듣고 있지? 참지? 어떻게? 진짜로 점점 제니어가 범인의 기준을 너무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을수록 병적이네요. 심지어 마크와 메러디스의 두 사람의 음성 녹음 파일을 메러디스의 남편에게도 보냈고 그 음성을 들은 메러디스의 남편은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일단 빨리 3개월이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이 둘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아예 될 수 없게끔 만든 나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반복으로 제니어의 삶은 피폐해져만 갑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Kian, it's too painful for me to see you living your life happy. She's living my life. 저 마음 이겠다 진짜. 내 삶을 도둑 맞은 것 같은. 맞아.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딱 보였잖아요. 네. 너무 어지러워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누구 한 사람한테 아이 나쁜 뭐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다 이해가 돼요. 이유가 있어. 감정적으로 각자의 삶을 몰입하려면 보면. 다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장례전쟁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얘기가. 그래요? 네, 왜냐하면 현실에서 누구 하나가 진짜 나쁜 놈이 없잖아요. 다 각자의 그 이해관계가 있고 다 각자의 잘못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잘 보여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현실적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얘기들보다. 지금부터 이제 나쁜 사람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제니어는 총을 구입합니다. 와, 영거. 넘어갔네요, 진짜로. 이후 사격 연습을 위해 사격장에도 수차례 들렸고요. 쌍안경과 트렌치코트, 긴 머리 가발을 샀고 메러디스의 집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와, 변장까지 하고. 그리고 한 달 뒤 제니어는 메러디스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발로 위장한 상태로 현관의 유리를 부수고 들어갑니다. 오호. 의심받지 않기 위해 침입하면서 깨진 유리를 청소했고 메러디스의 방 침대에 누워서
그녀를 기다렸죠. 그리고 메러디스가 집에 들어오자 갖고 있던 총으로 그녀의 머리를 향해 쐈고 메러디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범행 장소를 메러디스 집으로 했다는 거가 거기서 기다리면 마크도 함께 만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있어서 선택을 한 걸까요? 둘 다 좀. 있겠다. 뭔가 예. 그렇지 그렇게까지- 않아요. 아니. 제니어의 타겟은 오로지 내연녀 메러디스였어요. 제니어가 메러디스의 집에 갔을 시간엔 제니어가 마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마크는 레스토랑에서 제니어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안 오게 만들었고. 제니어는 마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가 있는 마크에게 보낸 메시지죠. 네. 안녕 아이고. 마크. 제니어는 마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후 제니어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이었구나. 저 마지막 문자가 저 안녕, 뜻이었구나. 마크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받고 제니어와 메러디스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받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메러디스의 집으로 향한 마크가 집안에서 사망한 두 여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인은 제니어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렵네요, 진짜. 근데 어쨌든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 책은 마크가 본인이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걸 다 듣고 그렇습니다. 나서. 이 책 소개에 있던 이것을 향한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마크에겐 아내와의 이혼이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고통스러운 발걸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사 데이브 크루파입니다. 아우 수염이 아주. 푸근한 느낌의 인상이시네. 2012년 데이브는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에이미와 헤어져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데이브와 에이미 사이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에이미가 돌보기로 했기 때문에 데이브는 결별과 동시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자유의 정말 몸이라. 책임감이 없던 분이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데이브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을 해요. 근데 데이트 사이트? 처음 만난 사람이 샤냐 리즈 골야르라는 두 아이를 가진 싱글맘이었습니다. 좀 잘 맞는 공통 분모가 있네요. 처한 사정은 비슷하네요. 데이브는 리즈의 당당하고 밝은 모습에 끌렸어요. 그리고 이혼한 것과 두 아이가 있다는 것에 공통점을 느꼈는지 리즈 역시 데이브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꼈죠. 두 사람은 서너 번의 데이트를 더 하게 됩니다. 리즈는 데이브와 만나면서 미래를 그렸던 것 같아요. 리즈가 어느 날 데이브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떤 사이야? 우리 어떤 사이야? 이거 한국인들이 보통 자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미국에서도 What are we? 막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아, 네. 진짜? 네. 하지만 데이브는 한 사람에게 정착을 해서 진지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을 터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쿨한 사이. 그런데 그때쯤 데이브가 자신이 일하는 카센터로 온 여자 손님을 보고 첫눈에 반해요. 너무 열려 있었어. 그래서 지금 만나는 범위가 데이브가 그냥 자유의 범위가. 그 여성은 캐리 파버라는 여성이었어요. 캐리 역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이게 3명 사진 다 같이 보이니까 제가 아는 사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그 완전 이게 TV에도 나가고 책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책도 있어요. 책도 보면 발간됐어요. 네. 와. 진짜 큰 사건이었나 보네. 네. 캐리도 데이브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첫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첫 데이트부터 데이브와 캐리는 잘 통했어요. 캐리가 먼저 난 우리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는 걸 원하지 않아. 데이브가 찾던 완벽한 여성이었어요. 그러게. 두 사람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던 그 순간 데이브의 집에 누가 찾아옵니다. 아직 끝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리즈랑 리즈. 그죠? 리즈 아니겠어요? 데이브를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리즈였습니다. 역시. 뭐 자유롭게 연애를 하기도 했으니까 뭐 이상할 건 없잖아요. 잘못한 네. 건 아니잖아요. 사실 리즈는
데이브의 집에 간 이유가 본인의 짐을 찾으러 온 거였어요. 정리하려고. 데이브는 캐리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캐리는 괜찮다며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갔죠. 다 셋 다 쿨하네요. 진짜 대면을 한 거네요. 네. 어찌됐든. 데이브의 집으로 들어오는 리즈, 데이브의 집을 떠나는 캐리.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간 시간은 약 7초였습니다.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갔다. 얼굴도 기억 못할 정도로 잠깐. 그날 이후에도 데이브와 캐리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2주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데이브는 캐리에게 문자 한 통을 받는데요. 우리 같이 살자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캐리가요? 아니 데이브는 그럼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데이브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I said, no, that's not going to happen. We've talked about this. I'm busy. Bye. As I recall, I no sooner hit send on that text message and my phone just started blowing up. You know, fine, you, I never want to see you again. I got another man, on and on and on. You know, leave me alone. Don't ever talk to me again. Whatever. I don't, you know, off. It came out early. I'm thinking, okay. 캐리가 너무 갑자기 돌변해서 오히려 좀 이상한데요. 원래 쿨한 모습의 캐리였는데. 아니면 뭐 처음부터 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쿨한 척. 약간 상처받기 싫으니까 우리는 뭐 가볍게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쿨하지 못했던 캐리는 데이브의 거절에 눌러있던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데이브를 향한 스토킹이 시작됐어요. 건드렸네. 장미의 전쟁에서 스토킹 사건을 여러 번 이제 했잖아요. 이번은 좀 충격적이에요. 진짜 그거 다 덮어버리고 이제는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지? 캐리에게서 협박 문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와우. 그래요? 이제 문자로 시작되죠. 내가 내 삶을 망쳤어. 너가 고통스럽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데이브의 휴대폰은 전화와 문자 폭탄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해요. 얼마나 했으면. 스토킹이 시작되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데이브에게 리지의 안부 연락이 와요. 리지 아까 떠났던.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이브와 리지가 만나는 걸 캐리가 알게 돼요. 알게 되겠죠. 그치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캐리의 연락은 더 잦아졌고 대범해졌어요. 데이브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파란 셔츠를 입고 의자에 발을 올리고 앉아있네. 싫어. 무섭다. 너무 보고 싶어. 라는 메시지가 오는 날도 있었어요. 계속 보고 있다고 또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널 보고 있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데이브, 리즈 두 사람에게 동시에 또 리즈랑 같이 있네 라는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데이브의 집이 비어있으면 빈집에 들어와서 리즈가 두고 간 옷을 다 찢어놓기도 했어요. 캐리의 스토킹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보다 어떻게 더. 자, 데이브와 리즈를 질투한 캐리는 리즈에게 데이브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라며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리즈에게까지 지금 협박이 번진 거예요? 네. 캐리가 리즈를 협박한 방법이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리즈의 차를 긁어놓거나 리즈의 집 창문을 깨기도 했고요. 리즈가 집에 없는 사이 그녀의 집에 들어가선 스프레이 페인트로 홀 프롬 데이브 라고 낙서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집은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가요, 맨날. 뭔가 이거 영어도 좀 제대로 된 영어도 아니고 막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영어니까 네. 조금 더 무서워요. 뭔가 이 사람이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진짜요? 진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병. 네. 홀 프롬 데이브가 그게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냥 뭐지? 뭐 데이브가 보낸 홀인가? 뭐 이런 느낌. 네. 아직 놀라긴 일러요. 심지어는 리즈의 아이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도가 아니라 불을 지르는 거예요. 네. 수도 이 정도는 뭐 스토킹이 아니라 그냥
방어 살인 미수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데이브는 리즈에게 미안한 감정이 커져만 갔어요. 오히려 두 사람은 더 서로를 의지하고 깊은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죠. 어려울 때 원래 더 가까워지고 끈끈해지잖아요. 공공의 적이 생겼으니까. 계속되는 스토킹과 협박에 데이브는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총을 구입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캐리의 존재가 공포가 된 거죠. 그렇겠다. 정신병 올 것 같아. 이거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네. 병인데요, 거의? 물론 데이브는 이런 상황을 경찰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해야죠. 하지만 캐리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정황들은 이렇게 넘쳐나는데 캐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캐리가 종적을 감추고 사라진 상태였어요. 와, 이것도 능력이다. 캐리가 걱정된 캐리의 엄마는 캐리를 실종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엄마가 실종 신고했다고. 그러니까 계속 보고는 있고. 그러니까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집착이 정말 극악으로 치달은 아니 거죠.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이걸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이 두 개가 지금 융합이 안 돼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캐리를 찾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못 찾았는데 2년 사이에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고 허허. 데이브와 리즈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At one time, I did get a picture of somebody tied up in a trunk with a knife laying next to him, or in the picture. Liz, are you all right? You know, figuring if she answered me back, she's probably not tied up in a trunk somewhere. And she answered me back and said, "Yeah, what's up?" You know, she sent me this picture. Haha, it's stupid shit. 뭐야 저거? 그냥 협박한 건가? 캐리는 리즈를 납치한 것처럼 꾸며서 데이브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 리즈는 총에 맞는 사고까지 일어납니다. 리즈가 계속 피해를 받고 있구나. 총은 그녀의 허벅지를 관통했고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제 공포에 떨게 되죠. 그렇겠다. 방화에 총기면 살인 미수만 지금 두 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무서워서 못 나갈 것 같은데 이 총 쏜 것도 캐리가 한 거예요? 리즈가 목격한 범인은 네. 놀랍게도 데이브의 전처 에이미였습니다. 에임이 너무 갑툭튀인데?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애인이요? 총기 사고 이후에 리즈는 에이미에게 이런 메일도 받았어요. 에? 뭐야? 난 2012년에 캐리를 제일 먼저 죽였어. 왜냐면 난 캐리와 미친 리즈 네가 사라지길 원했거든. 캐리 죽었어요? 캐리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에이미가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메일을 본 경찰은 에이미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곧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에이미겠지 뭐. 캐리인가? 범인은 바로 리즈. 에? 리즈 총에 맞았잖아요. 뭐야, 잘못 말하신 거 아니에요? 저 리즈요? 리즈. 아이들이 죽을 뻔하고 자기 허벅지에 총도 맞았고 그거 말이 안 캐리는 되잖아. 뭐예요? 아니 여태 피해자였는데?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죠. 사건의 진실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와 리즈가 겪은 모든 일은 리즈의 자작극이었습니다. 무섭다. 데이브와 첫 데이트에서 자신의 옆을 스쳐 지나갔던 캐리를 기억하고 데이브를 곁에 두기 위해 캐리가 스토킹을 한 것처럼 일을 꾸며왔던 거죠. 아니 이게 근데 리즈한테 데이브가 되게 미안한 감정을 계속 느꼈잖아요. 스토킹을 당하는 그 사이에 그 미안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리즈가. 네. 와. 말다툼 후 데이브와 연락이 안 되자 리즈는 자기 집을 불태우고 스스로에게 총을 겨눈 겁니다. 근데 이 자작극이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사건 당일 데이브의 전처 에이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고 리즈는 사라진 데이브의 권총도 에이미가 훔친 것 같다고 주장을 했는데 총기 도난 사건은 당시 경찰만 알고 있던 기밀 사항이었어요.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지. 경찰은 리즈의 증언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야, 경찰 똑똑했다. 걸렸지. 경찰은 리즈를 상대로 캐리의 시신이 발견됐다며 리즈에게 함정 수사를 하기로 합니다. 모니터 보시죠. 경찰이 또 하드 캐리. There have been some remains that have been located. Okay. The initial indication is that these remains are Carrie. Okay. Okay. Is there anyone that you think would want to hurt Carrie? She was with him for 12 years, and she still goes in and out of his life all the time. So you 에이미를 think 몰아가는 she's 거 the 봐. person that did some of that stuff to you? I'm just saying, as another person who would be possessive of Dave, it would be her. If she was bold enough to go and then shoot you, she could easily be bold enough to have done something to Carrie. That's like gold to me if we had something like that. 전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좀 급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이미의 이름으로 이메일이 옵니다. 캐리를 칼로 3-4번 찔렀고 시신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는 자백 이메일이었어요. 경찰이 듣고 싶다는 말 그대로 써서 하지만 경찰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리즈를 구슬렀죠. 그리고 몇 시간 후 리즈는 에이미에게 구체적인 자백 이메일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야 너무 급했네. 그거 자기가 오버다. 경찰한테 보내는 자백 이메일이 아니라 자기한테 이메일이 그렇죠. 왔다는 게. 그러게요. 메일에는 캐리의 차에서 그녀의 배와 가슴을 칼로 찔렀다. 죽어가는 순간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 애원했다. 시신은 태워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방수포에 싸서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너무 완벽한 자백이다. 그러게요. 자백이 자기가 한 거를. 경찰은 이메일을 토대로 캐리의 차를 수색했고 조수석에 천을 뗐을 때는 캐리의 피로 추정되는 붉은 얼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리즈의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했는데 데이브가 여성의 포박되어 있는 사진을 이메일로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리즈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었던 거죠. 와. 리즈는 나름대로 엄청 치밀하게 자기 스스로 다 계획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감당을 못할 거짓말을 한 거네요. 네. 결국 리즈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리고 2급 방화 혐의로 20년형을 추가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진짜 황당한 거는 아직도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이거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자기가 안 했다고. 데이브는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겨진 캐리의 아들과 캐리의 엄마가 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캐리가 너무 불쌍하네요. 그러게. 데이브 한번 만났다가 진짜.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